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숙은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병사를 상병이 아니라 상병 할아버지로 진급시키면 뭐합니까? 그가 살아있었을 때 10,000원짜리 구명조끼 한 벌 입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모자라 외양간 고치던 소중한 젊은이 목숨마저 잃게 합니까? 7월 2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고 최숙은 상병의 명복을 빌면서 그 꽃다운 청춘을 사지로 몰아세운 이유가 뭔지 잠시 후에 따져 묻겠습니다. 폭우 피해가 심각했던 경북 예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었죠.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겁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써야지 안전이 없어요. 찾았다는 어디냐고 찾았다고. 아니 구명조끼도 아니고 그거 수색하는 공자가 어디가 있냐고 제가. 그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도 아니고 그거 수색을 시키냐고 여기서 이거 비싼 정말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인데. 내가 어저께 갑자기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렇게 전화 또 딱 2분인가 했어.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내가 못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보신 것처럼 최숙은 해병대원의 부모님들의 저 절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허준 변호사님. 네, 인재가 또 하나의 인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실종됐던 최숙은 상병, 고 최숙은 상병이 어젯밤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14시간 만이었고요. 발견된 시간 어젯밤 11시 10분쯤이었는데요. 실종된 곳으로부터 5.8km 정도 떨어진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이 소속 부대가 있는 경북 포항군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1사단 18일부터 이 장병 1,200명과 상륙 장갑차 등 투입해서 경북 예천군 각 하천면에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5분쯤 예천군 석관천 보문교 인근에서 해병대원 20명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때 이 고 최숙은 상병도 함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병대원들이 허리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 탐지봉으로 바닥을 찌르면서 실종자를 찾았는데 인간띠를 만들어서 찾는 그런 방식으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물에 빠진 겁니다. 2명은 겨우 헤엄쳐서 탈출을 했지만 나머지 1명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류 쪽으로 떠밀려 내려가다가 실종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 실종된 해병대원이 고 최숙은 상병이었던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이런 표현 해서 뭐합니까만 참, 고 최숙은 상병은 지금 그 부모님들은 진짜 귀한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지금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지금. 외동 아들이었어요, 거기도. 아,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해병대 출신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시네. 예. 지금 목이 메어서요.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이 일병의 아버님도 소방대원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으신 분이시고요. 그 전주에서 고향이 남원인데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수료를 했으니까 해병대가 이제 보통 포항에 있는 훈련단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거든요. 5월에 수료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병사가 결국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물살이 엄청나게 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면 바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푹 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수로 같은 데 밟게 되면 그냥 중심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히지도 않고 지금 아버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구명조끼가 얼마 한다고 그거 입히지도 않고 아이를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냥 해병대원들이 그 낮은 곳에서 했을 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해가 나고 물이 많아지고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혀서 수색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그 해병대의 책임은 아주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곧 최수근 일병 그 영정 나온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물론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말 이 고 최수근 일병은요. 그 앞선 장 좀 보여주세요. 앞선 장 보여주시면 보세요. 27년 차인 소방대원이었던 아버지가 고 최수근 일병의 아버님께서 결혼 10년 차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외아들이래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말로 부모님한테 고 최수근 일병은 정말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아니 이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활동이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건 이건 상식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지휘를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실종자들이 이제 꽤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하천변을 수색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을 수색하는 팀과 하천변을 수색하는 팀을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저 그림에 나오죠. 저렇게 인간띠 만들어서 실종해서 수색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천변을 수색해야 되는 사람들을 저 물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뭐 이게 인간띠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어쨌든 허리까지 오는 정도까지 하천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얕았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이 깊어서 결국 사람들이 실종이 되는 마당인데 뭐 지금 물살도 너무 세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대로 장비조차 이제 넣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장비를 넣는 것도 어려운 저 하천에다가 띠를 만들어가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오는 데다가 장화 한 벌만 주고선 저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하천이 모래 바닥이라 가지고 이게 장화가 지금 허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장화 속에 물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겠죠. 그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어허. 그러면은 결국은 모래 속에 그 장화째로 결국 모래가 그 위를 덮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세상에.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높이가 뚝 떨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맨발로 들어갔으면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장화가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을 유발한 구명조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거는 부실이다. 이건 정말 부대 요인이 크다. 더군다나 이 20살 대학교 1학년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가면 어린애들이잖아요. 기껏 청소년기 벗어난 네. 이 어린 청년들을 저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저 기계도 아닌데 사람으로 뭐 실종자를 찾아내라. 이게 도대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저 수색의 방식이 집행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앞서 고 최수근 일병의 부모님들의 절규 가운데 들렸지만요. 안진용 기자님, 그 구명조끼 그 한 벌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안 입힌 채 세상에 저 대원들을 저 수색 당시 엄청나게 물살이 당시에는 거셌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리꾼들도 바로 그분의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얼마길래 그거 하나 사서 입히지 못했냐라고 했는데 실제 몇몇 누리꾼들이 검색을 해서 그 캡처된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실제로 구명조끼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 목숨값이 구명조끼 한 벌발도 못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터파크에 가도 거기에서도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이 이렇게 구명조끼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를 놓고 사람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 살아가는 해병대 전후 후배를 지금 잃은 거잖아요. 해병대 출신이신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근데 왜 구명조끼 안 입힌 거예요? 뭐 해병대가 그래도 해병대 자존심이 있지 뭐 구명조끼 입겠냐 뭐 그런 거에 왜 안 입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저도 저기 그 부대 1사단의 7연대 그리고 사단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게 돼 있어요. 수색 때도 마찬가지고 훈련할 때도 입습니다. 당연히. 훈련한다고 해병대라고 구명조끼를 안 입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현장 지휘관의 판단 미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 지금 명확하게 누군지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지휘관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런 상태에서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상황에서는. 그럼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구명조끼가 없는데 그걸 아이들을 들어보내가지고 거기 수색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명조끼가 보급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구명조끼가 보급 안 됐으면 해안가 수색만 해야지 왜 물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사고 나게 만드는 겁니까 대체? 네. 구명조끼가 있을 때까지 또는 보급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러면 현장 지휘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불러서 책임 소재 가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휘관이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 해병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수색을 할 때 구명조끼를 안 줬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해안가만 수색 가도록 했을 거예요. 뭐 경찰이 누가 요청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된 상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병들을 물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누가 지시한 건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사진 보면요. 고 최수근 일병을 찾기 위해 나선 동료 해병대원들 보세요. 머리를 쥐어 감싸고 있죠. 너무 침통한 거예요. 어딨니 수근아.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해병대원들이. 어딨어 수근아. 머리를 쥐어 감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지금. 어딨니 수근아 제발 대답을 해다오. 지금 그런 거 같잖아요. 세상에 지금 동료 대원들도 지금 애타게 목 놓아 찾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어딨니 수근아 이렇게 외치고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해병대 입장은 뭘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거잖아요. 순직하신 분이. 네. 그 현장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되신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판단 내린 지휘관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병대에 묻고 싶습니다.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딱 상상만 해도 그때 당시 물살이 얼마나 거셌을 거예요.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지금 사고 지점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평소에도 강은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아래는 급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물살이 진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게요.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작업에 상륙 돌격 장갑차가 3대가 투입이 됐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1시간도 안 돼서 철수한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날에요. 이걸 정말 몰랐다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전날 상황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장갑차도 투입되다가 철수되는데 사람이 버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장갑차도 급류를 못 버티고 철수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해병대 전역자라고 밝힌 누리꾼들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100일 휴가도 나오지 않은 정말 일병이에요. 아직 전투 수영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인명 구조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수색 때도 아니고 이 포병을 수색에 투입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요. 군이 이렇게 우리 소중한 자원들을 무조건 이렇게 재난 현장에 아무 주먹구구식으로 투입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작전이 이것도 수색 작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갑차 급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이 강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모래강이라는 거예요. 바닥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비가 오면은 모래가 물을 먹으면서 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이수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멜빵 장화를 입혀서 들여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장화와 바지가 이렇게 멜빵처럼 연결된 장비입니다. 발이 빠지면은 그게 밑으로 사람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급해서 입혀가지고 지금 일병을 이 수색 때도 아닌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에서 너무나 미숙한 전략을 취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버지가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평생 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정작 국가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장갑차도 물살이 거세서 다시 나올 지경인데 거기에 사람을 해병대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 최수근 일병은 기가 찹니다. 죽고 나서야, 싸늘한 주검이 되고 나서야 상병으로 1계급 추서가 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서 이렇게 1계급 진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현재 경북 포함 해병대 1사단 내에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최상병의 빈소에는 유가족 외에 동료 장병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벽에 걸린 최상병의 사진을 보다가 오열하고 또 주저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병대는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상병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혔는데 너무나 늦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나라를 구하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간 우리 생떼 같은 우리의 자식들, 아들, 딸들 어떻게 국가가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 찾아내서 엄벌에 처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송구하지만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누군가가 뭘 지켜보고 있다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른 아침입니다. 누군가가 한 남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지난 4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는 남성의 모습을 보셨죠? 이곳은 호프집입니다. 이 남성,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렇게 계산대 앞에 선 후 돈통을 열어 한 장, 두 장, 세 장 돈을 세고 있는데요. 네.
가게 사장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영업 준비를 하다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경찰들이 뛰어들어가죠. 네. 그리고 저 경찰들 이내 조금 전 돈을 세던 그 남성과 함께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건 아침입니다. 한밤중도 아닌 이른 시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가게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그냥 이른바 현금통에서 돈을 셌을 뿐인데 아니 돈 세는 것도 현금 그 통해서 돈 세는 것도 혹시 죄가 되나? 왜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글쎄 여유롭게 돈을 세서 저게 뭐 돈 임자 아니면 저렇게 여유롭게 셀 리 없다 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가게 사장님이 아니고 절도범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세상에. 더군다나 이 20대 남성은 뭐 지금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상습 절도로다가 지금 검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네. 지금 가게 업주는 이제 가게 CCTV를 통해 가지고 이 범행 현장을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해서 돈통을 열고 돈을 빼간다. 그래서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CCTV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뭐 사장, 가게 주인인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행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종업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위치, 그다음에 문 여는 방법, 그다음에 어디에 돈통이 있는지. 어머. 그걸 다 알고 있었던 어머, 사람이에요. 세상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었죠. 네. 결국 남성이 가게 들어와서 돈통 위치 같은 걸 정확히 알았던 것은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이런 이제 나쁜 짓을 한 게 두 번이 더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작년 겨울에도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인이 이걸 얘기하고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경찰 신고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이런 일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약 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2회에 걸쳐서 예전에도 훔쳐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검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 절도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거기 일을 하면서 그 돈통이 있는데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로 돈이 비는 거를 발견한 업주가 CCTV를 열람을 하고 이제 이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는 안 할 테니까 그만둬라 해서 이제 그때 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을 또 재차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신고를 해서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요 염치도 없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두 번이나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줬잖아요, 업주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지금 절도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직접 취재를 했는데 이번 절도 사건 말고도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전에 같은 가게에서 저지른 2건의 절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한 건의 절도 미수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저지른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절도죄 기본 형량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 2배까지, 2분의 1까지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범죄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가중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정말 혼꾸녕을 좀 내줘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실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번 달 초입니다. 삼척경찰서의 김남선 형사 2팀장 절도 피혐의자를 수사하다가 곁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의 나이는 16살인데 이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아들아, 혹시 지나가다가 이런 인상착의를 본 사람이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다오. 그런 거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교 PC방에 갔던 아들, 아버지가 말한 인상착의가 닮은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이게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진짜로 이런 사람 보면 알려줬는데 진짜로 아들을 알렸다는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CTV에서 확인된 인상착의를 보니까 학생 내지는 이제 젊은 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또 학생이다 보니 혹시나 또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보여주고 혹시 이런 사람을 아느냐 물었더니 전에 학원가에서 좀 자주 있는 거를 본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일단은 와,
진짜 우연의 일치일까? 어쨌든 뭔가 좀 발견했어. 아들한테 야 이거 발견했 이런 사람 발견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PC방에서 발견했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궁금하시죠? 네. 이 형사팀장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 영상이 있어요, 네. 네, PC방 나선 남성의 뒤를 불이 나게 쫓아가는 형사팀장의 아들과 그 친구 지금 하얀 티셔츠 보이시죠? 어머. 혹시나는 마음에 남성을 한번 따라가다 앞질러 가서 얼굴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남성의 아버지가 알려준 그 피혐의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황급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요. 네. 지금 출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아들이 쫓던 피혐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대박 사건! 어머, 진짜 이게 영화와 같은 얘기가 진짜 일어난 거 대박 사건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합동 검거 작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을 계속 이제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추적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줬고 저희가 출동해서 검거하기까지는 한 15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범죄인하고 좀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스럽고 또 겁도 나고 할 텐데 대견스럽게 뭐 침착하게 쫓아가서 저희한테 연락까지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좀 그랬더니 상당히 뭐 뿌듯해합니다. 아들 친구도 두 녀석 모두 뭐 경찰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 꿈을 응원하고 있고요. 김남선 팀장님의 아드님과 그 아드님의 또 친구분도 대단해요. 근데 다 경찰관, 어머, 최재범님 진짜 경찰, 이게 그 유전자가 진짜 뭔가 있나 봐요. 영향 미치나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썰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이 사람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것은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유전자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경찰관의 직업이 아이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대결한 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범죄자라고 아버지가 얘기했고 저 사람을 괜히 따라가다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동선을 계속 얘기해 준 거잖아요. 대단한 집념이고 대단한 용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이 두 아이들에게 이런 글들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멋진 아빠의 멋진 아들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형사님 아들 덕 보셨습니다. 라고 글을 올린 분도 있었고요. 역시 형사의 아들이구나. 피는 못 속이지. 그렇죠. 라고 글을 올리셨고 또 한 분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형사 심은 데 형사 난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남선 팀장님의 아드님 아마 큰 인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볼게요. 이번 사건은 들으시고도 아마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간 한 남성과 동거를 하다 헤어졌는데 양당 간에 서로 금전적 문제, 재산 분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성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지난해 7월 10일 강원도 양구군의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남성의 옷 107벌을 찢고 그 후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아니 남성한테 그냥 항의한 것 항의 정도가 아니라 남성의 옷을 그냥 가위로 그냥 다 잘랐다는데 이거는 어떤 심리인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첫 번째는 그게 남성한테 가장 소중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옷이 아마 이 여성분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여서 그 남성의 제일 미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현재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남성이 그 돈을 그 옷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 옷과 관계돼서 엄청 싸웠겠지요. 그러면서 옷은 참 이렇게 자르기도 좋고 복수하기도 참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여성 법정까지 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에서 이 여성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요. 범행 당시에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주거 침입이라든가 재물 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좀 궁색한 변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여성 얘기는 어쨌든 남편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뭐 주거 침입도 아니고 재물 손괴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부지간에 법률혼
한 부부지간에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반찬에 침을 뱉었어요. 아이고. 이게 재물손괴로 처벌된 벌금형 처벌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판례가 있어요? 오. 그렇습니다. 그게요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사실혼 관계도 인정이 되게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대해서 이제 막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은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사실혼 관계에 제가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이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2021년 3월이고요. 아하. 범행을 한 게 작년 7월이니까 이 시점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달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일방의 해소 의사 표시만 있다고 하더라도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실혼 관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뭐 법률상 혼인 관계랑도 다르고 또 뭐 위자료랑 재산 분할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서 네.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혹시 이수정 교수님 이게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게 저는 이제 너무 섬뜩한 게 만약에 그 집에 남성이 있었다면 이게 강력한 범죄로까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랬을 개연성은 꽤 높아 보이진 않아요. 아하. 예, 만약에 남자에게 충분히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다면은 굳이 옷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다 잘라놓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화풀이를 옷에 한 건데 네. 이 여성의 이제 이 행위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러네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분풀이를 할 정도로 이 여성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아하. 이 남자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까 사실혼 관계 끝나는 즉시 관계는 끝이다가 안 되는 거죠. 이 여성 입장에서는. 네. 예, 그게 좀 안타깝네요.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런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 범죄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이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초 제목이 수고했다 해교야 누가 누구한테 해준 말이에요? 송혜교 씨 친구분이 해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송혜교 씨가 송혜교 씨한테 수고했다 해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스스로 토닥토닥 해준 거예요? 네, 이게 올해 데뷔 27년 차 배우 송혜교의 이 발언이 어제 한 시상식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어제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송혜교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 너무 축하드려요. 이게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공개된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 더 글로리 여기서 송혜교 씨가 학폭 피해자로 정말 영혼까지 부서진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상이 예견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눈물 짓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본인도 이제 그만큼 연기를 하느라 힘들고 그랬겠죠. 또 배운 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수상 소감하려고 마이크 앞에 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촬영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스태프들한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이제 촬영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이 동료들도 같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줘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스태프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수고했다 해교야. 이렇게 덧붙이면서 눈물을 보인 겁니다. 와, 근데 최명견님 저 수상 소감이 앞으로 신박하게 이제 막 유행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도 막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우리 이제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투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연진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런 식이 되지요. 너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너도 굉장히 애썼어. 처음으로 너에게 칭찬해주고 싶어. 수고해서 연진아. 이러면서 아하. 매번 컷이 끝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사를 갖다 많이 하면서 언젠가 그거를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였을 수도 있고 아하. 아마 굉장히 준비한 얘기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왜 환상을 깨요, 최명견장님? 네, 어쨌든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상식이 정확히 어떤 상을 주는 시상식이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해 7월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청룡 시리즈 어워즈, 이 청룡 영화상을 하는 같은 곳에서 주최를 합니다. 기존의 시상식 하면은요 방송사의 시상식이 있고요, 영화 시상식 그리고 가요 시상식이 있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떤 콘텐츠를 많이 즐기시나요? 온라인으로 보는 이 OTT 콘텐츠를 많이 보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시상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2회라고 했는데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지난해까지는 대상이란 게 없습니다. 부문별 최고상만 있었는데 올해 이 예능과 드라마를 통합하는 대상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 그 주인공이 송혜교 씨가 된 건데 대박. 왜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 하면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송혜교 씨가 이번에 초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고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를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의 화제성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했나 봐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훈 씨는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웃지 마!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연진아!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다. 그리고 캐릭터다. 항상 이런 역할에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일단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 더글로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즐겁게 연기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이수정 교수님도 이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저는 이렇게 좀 폭력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보지는 않았으나 제가 안 본 이유가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이 송혜교 씨의 이미지가 너무 전형성이 고정이 돼 있어요. 아름다운 뭐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 뭐 너무 이 천사 같은 모습 그런 모습과 사실은 지금 이 캐릭터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이 아무래도 드라마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제 아마 그래서 좀 이 직접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이 송혜교 씨를 대상을 받게 한 이유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것을 지금 이 드라마의 캐릭터 너무 끔찍한 너무 힘든 이런 피해자 상을 연기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아주 빛나는 피부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는데 지금 체중도 빼야 되고 앙상한 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밥을 다 곤약으로만 먹었답니다.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나나만 먹고 물도 안 마신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뭐 표정도 어둡고 이래서 결국엔 드라마 중에 시청자들이 송혜교가 갑자기 늙었다 이런 이제 평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역할에 몰입을 해서 결국 그게 이유가 돼서 결국 성공적으로 대상까지 탄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저도 늙어가는 여성으로서 이제 뭐 조언을 한번 하자면 배우는 사실 얼굴에 사계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젊은 얼굴도 있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어울리는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송혜교 씨는 드디어 아주 성공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젊은 역할이 아니라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나중에 그 표현 제가 써먹어도 되죠? 얼굴에 사계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제 세월의 흔적이 이제 송혜교 씨 얼굴에 묻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송혜교 씨는요. 그 세월의 흔적보다도 더 송혜교 자체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보호받지 않고 자란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함으로써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참치김밥이었어. 몇 번 찍고 나서는 이제 김밥 메뉴를 딴 거 해달라고 부탁했었어. 우리 강아지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 참 맑아요. 진짜 송혜교 씨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뭔가 사회적으로 약간
시끌시끌했던 일도 있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지난 17일에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톱스타 A씨가 신축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이 있는데 이 공사장에서 대형 철근이 낙하를 해서 주차되어 있던 수입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차주가 제보를 하면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철근이 수직으로 떨어져서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박힌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그래요? 됐었어요. 다행히 당시에 탑승자가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에 따르면요. 문제의 주택이 평소에도 이 안전관리 같은 것들이 미흡해서 민원이 빗발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 보도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조치도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컸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얘기랑 지금 송혜교 씨에다가 왜 얘기하다 저희가 갑툭튀로 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송혜교 씨 소속자 측에서는 일단은 이제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들은 사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차주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타 언론이 밝히기 전에 먼저 나다라고, 즉 본인이 그 주인공이다. 왜냐면 탑스타 A라고만 나왔잖아요. 탑스타 A가 송혜교다라고 밝혔군요. 그렇죠, 밝혔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밝히든 안 밝히든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게 뭐 추적해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나고 내가 한 발 빠르게 입은 것 같다. 대응했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송혜교 씨나 소속사 측에서는 변제해드리겠다. 모든 피해는 다 변제해드리고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송혜교 씨가 대응을 잘한 게 뭐든지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게 매를 좀 덜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앞으로는 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 이승윤 님이 제게 직접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구호단체인 희망브릿지 희망대사 자격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도 나눠드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장난감과 옷도 선물하고 축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밝게 웃으며 극복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승윤님 바쁜 일정 속에서 참 보람 있는 일 하고 오셨네요. 그리고 이승윤님은 한사코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튀르키예 구호 성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하셨더라고요. 진짜 멋지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